북한의 노동자가 한 달 내내 일해받는 월급은 5,000원, 그런데 커피 한 잔 값은 10,000원입니다. 한 잔의 커피가 월급 2배를 삼켜버리는 현실. 왜 같은 도시에서 이렇게 다른 하루가 펼쳐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꿈만 품은 채 막힌 국경 앞에서 하루를 버팁니다. 간판은 복제될 수 있어도 자유와 하루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나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관광단을 따라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꽤 복잡했습니다. 늘 뉴스 속에서만 접하던 나라였고 동시에 제게는 가까이 하기 힘든 금단의 공간처럼 느껴졌거든요.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겉으로는 평범했습니다. 활주로에 서 있는 군인들의 모습, 오래된 버스와 낡은 건물, 그리고 붉은 글씨의 구호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터미널 벽면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는데 처음 보는 분위기 탓인지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자 도로 양쪽으로는 색색의 페인트로 칠한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깔끔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곳곳에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무표정했고 발걸음이 마치 같은 박자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흘러가는 흐름보다는 어디론가 길게 줄지어가는 행렬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보게 될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창정거리에서 저는 제 시선을 완전히 붙잡아 버린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정거리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화려한 간판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면 파리의 샹젤리제나 서울 강남의 거리를 연상케 할 정도로 세련돼 보였죠. 특히 제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은 건 초록색 원형 로고가 걸린 한 커피숍이었습니다. 설마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단 말인가? 순간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매장의 내부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조명, 나무 의자, 테이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글로벌 카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익숙한 분위기 덕분에 잠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가자 허상이 서서히 벗겨졌습니다. 로고 한가운데 있어야 할 별은 사라져 있었고 대신 거꾸로 뒤집힌 M자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의 글씨체와 배열은 어딘가 어색했고 멀리서 봤을 때의 세련됨은 가까이서 보면 어설픈 흉내에 불과했습니다.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씁쓸함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카페 앞에서 잠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젊은 남성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고 어떤 여성은 아예 무심하게 지나쳐 갔습니다. 가끔은 젊은 커플이 손을 맞잡고 서서 유리창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마치 해외여행을 온 듯한 들뜬 기분이 묻어났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분위기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테이블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은 특별히 바빠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무료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빈 의자들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평양의 평범한 노동자가 한 달 내내 일해도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을 사기 어렵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공기마저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아메리카노 10,000원, 카페라떼 12,000원, 케이크는 8,000원에서 15,000원. 저는 곧바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평균 월급 5,000원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해보니 아메리카노 한 잔이 월급의 2배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커피 한 잔에 400만 원을 지불하는 셈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매장에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무심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테이블에 앉아 잡지를 펼쳤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겠지만 제가 본 가격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커피 한 잔은 다수에게는 꿈조차 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화려한 간판 뒤 사람들이 사는 하루는 전혀 다릅니다. 커피 한 잔에 월급 2배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나니 다른 것들의 가격이 궁금해졌습니다.
매장을 나와 창정거리를 따라 걸으면서 여러 상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 편의점에서 봤던 가격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생수 한 병이 3,000원, 라면 하나가 2,500원, 초콜릿 하나가 4,000원이었습니다. 서울의 편의점에서 파는 캔커피가 1,500원인데 여기서는 5,000원이었죠. 북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캔커피 하나가 월급 전부와 맞먹는 셈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비교를 돕기 위한 환산 가정입니다. 그때 한 가족이 편의점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맸고 어머니는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둘이 뒤따라 들어왔는데 모두 말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사주세요. 여자아이가 초콜릿을 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각각 과자와 음료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나온 금액은 25,000원. 그들에게는 평범한 쇼핑이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북한 평균 임금을 받는 5명이 한 달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거든요. 편의점을 나온 후 몇 분 더 걸어가다가 전혀 다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같은 편의점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매장 안을 들여다보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아쉬움과 체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월급 2배를 커피 한 잔에 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조금만 벗어나도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 주택가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터에서 축구공 대신 빈캔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한 골목에서 만난 할머니는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며 야채를 팔고 있었습니다. 감자 1kg에 1,000원이라고 적힌 쏜글씨 팻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녀가 하루 종일 감자 5kg을 팔아봤자 5,000원, 창정거리 커피 한 잔의 절반 값이었습니다. 커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계층을 구분하는 상징이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나누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창정거리로 돌아와 다시 그 카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였으니까요. 가격표에는 금액만 적혀 있지만 그 금액 뒤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미소와 마실 수 없는 사람의 아쉬운 한숨이 함께요. 창정거리 카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현금 결제와 함께 QR코드 결제도 가능했거든요. 처음에는 북한도 이제 디지털 결제가 되는구나 하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커피값을 계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몇 초 만에 결제가 완료되고 영수증까지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울이나 파리에서 보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편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안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QR 결제는 정말 편리해요. 모든 거래 기록이 자동으로 남거든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기록을 다 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장마당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상인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요즘엔 현금 거래가 조심스러워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QR로 계산하면 다 기록에 남는데 현금은 얼마나 벌었는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국에서는 QR 결제를 선호하죠.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거든요. 다른 상인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 화장품 거래하던 여자가 적발됐어요. QR 결제 기록을 추적하니까 누구한테 얼마씩 팔았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화장품 같은 사치품을 개인이 유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국가가 통제하지 않는 물품을 개인이 사고 파는 건 사회주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규정되기 때문이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현금이었으면 절대 걸리지 않았을 텐데. 장마당에서 나와 다시 창정거리로 돌아오는 길에
QR코드가 붙은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사각형 안에 하얀 점들이 마치 작은 눈들 같았달까요?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도 디지털 결제는 편리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편리함과 감시가 동전의 양면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봤습니다. 전자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투명한 경제 질서 구축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투명한 경제 질서라는 표현이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투명하다는 건 감출 것이 없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숨길 곳도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한 탈북민이 썼다는 온라인 글을 나중에 읽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에서 뭘 샀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모든 게 기록에 남아요.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내 모든 경제활동이 당국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 글을 읽고 나니 창정거리에서 봤던 QR코드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편리함은 자유처럼 보였지만 그 기록들은 오히려 자유를 줄이고 있었던 거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은 단 몇 초지만 그 기록은 영원히 남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는 단순한 행위조차 누군가에게는 감시의 데이터가 되는 현실. 편리함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길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의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한 식당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창가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부부가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구석 테이블에는 낡은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메뉴판만 들여다보다 결국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고 나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건 가운데 테이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냉면 한 그릇만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엄마는 아이에게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허겁지겁 먹던 아이가 반 정도 먹고 나서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안 드세요? 엄마도 배고프잖아요. 괜찮아. 엄마는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어. 너나 많이 먹어. 오늘 생일이잖아.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냉면 한 그릇 8,000원도 그녀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테고 그래서 둘이 나눠 먹고 있었던 거죠. 계산할 때 지갑에서 동전들을 하나씩 꺼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는 여유롭게 생활을 누리고 누군가는 생존을 위해 싸우며 애써 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오늘도 포기한다였죠.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 일반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식료품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창정거리의 화려한 상점들과는 달리 이곳은 훨씬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가격표들이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라면 코너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놀라운 계층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래쪽 선반에는 평양라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개에 2,000원. 가운데에는 중국에서 수입한 라면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에 4,000원. 그리고 맨 위쪽, 마치 진열장처럼 놓인 것은 한국 라면이었습니다. 한 개에 8,000원. 북한 노동자 월급 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평양라면도 월급의 절반이지만 한국 라면은 월급보다 비쌌습니다. 라면 하나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가격표 너머엔 돈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국 라면을 가리키며 엄마, 이거 사주세요 라고 했지만 엄마는 평양라면 쪽으로 아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이것도 맛있단다라고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한 탈북민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라면이었어요. 배고플 때 언제든 끓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걸 매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죠. 우리는 라면을 생일 때나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가족들 다 먹으려면 꿀꿀이죽처럼 만들어 먹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육류 코너였습니다. 돼지고기 1kg이 3만원. 북한 노동자 10개월치 월급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돼지고기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만져보고 가격표를 확인하고 다시 고기를 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드님 군 입대하신다고 하셨죠? 이거 한 근만 사셔도 충분히 몸보신 될 거예요. 그러면 백지만 주세요. 우리 아들국 끓여줘야겠어요. 그제서야 이해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일상 음식이 아니라 명절이나 특별한 날, 아이군 입대나 몸보신이 필요한 때만 먹는 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계란 코너에서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계란 한 판을 들었다가 놓고 10개 드리로 바꿨다가 다시 놓고 결국 계란 5개만 골랐습니다. 계란 5개 가격이 3,000원이었는데 그녀의 표정에서 이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점을 나오면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장보기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전엔 한 달 생활비로 쌀 한 포대는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쌀 한 포대 사려면 몇 달을 모아야 해요. 그분의 표정에서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생존조차 선택이 되어버린 세상. 그날 제가 메모장에 적은 문장입니다. 기본적인 식료품조차 선택해서 사야 하는 현실, 라면 하나가 계층의 상징이 되는 상황. 장바구니에 담는 것 하나하나가 가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 한국에서는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지만 여기서는 오늘 뭘 포기할까? 를 고민해야 하는 현실. 같은 지구,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바구니 하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토록 달랐습니다. 평양에서의 나흘째, 저는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젊은 여성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졌다더라. 한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단속? 다른 여성이 물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는 것, 나만 음악 듣는 것, 그런 거 다 걸리면 큰일 난다고.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된 카페와 상점들로 가득한 평양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고 있었던 거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찾아본 자료들이 그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한국 영상물이 북한에 들어가는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작은 USB에 드라마 한 시즌을 담아서 중국 상인들을 통해 들어오거나 디볼트 D로 복사해서 은밀히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노트텔이라고 불리는 작은 휴대용 단말기에 영상을 저장해서 돌려보는 경우도 많았죠. 대북 전단 풍선을 통해서도 USB가 들어오고 일부 지하 비디오방에서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단순 시청도 노동 단련때 6개월 유통하면 교화소, 15년 대량 유포하면 공개 처형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보이부의 검문과 밀고제였습니다. 불시에 집을 수색해서 USB나 디볼트 D를 찾아내고 심지어 이웃이나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탈북민이 들려준 이야기가 소름 끼쳤습니다. 밤에 몰래 드라마를 보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USB를 급히 빼서 숨기고 불을 끄고 마치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젊은 층의 언어나 패션까지도 단속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식 억양으로 말하거나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패션을 따라하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빠, 언니 같은 한국식 호칭을 쓰는 것도 위험했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봤던 젊은이들의 모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창전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보던 20대들, 카페에서 사진을 찍던 커플들. 겉으로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거죠. 북한의 자유는 겉보기만 자유롭지 결국은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전거리의 화려한 쇼윈도처럼 자유도 진짜와 모조품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겉은 자유여도 틀 안에 자유일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들고 세련된 옷을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서울이나 파리의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영화, 들을 수 있는 음악, 할 수 있는 말, 심지어 입을 수 있는 옷까지도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같은 노래를 들으며 같은 감정을 나누고 같은 드라마를 보며 같은 눈물을 흘리죠. 하지만 그 다리가 인위적으로 끊어진 곳에서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갈라지게 됩니다. 간판은 복제할 수 있고 건물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만큼은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평양에서의 경험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분명 그 중에는 한국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본 젊은이, 커피 한 잔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가족, 라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엄마. 한국을 꿈꾸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정작 그 길은 점점 막혀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요즘 탈북민 수가 급격히 줄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과거에는 연간 2,000명 이상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2019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047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6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2024년에는 그 수가 더욱 줄어들어 수십 명 수준이 됐습니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19의 영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극적인 감소였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니 세 가지 주요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는 국경 봉쇄의 강화였습니다. 북한은 2020년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거의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에는 전기철조망이 추가로 설치됐고 감시 초소도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야밤에 강을 건너거나 산길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 어렵긴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거의 봉쇄 수준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였습니다. 중국 공안이 북한 이탈 주민을 색출하고 강제 송환하는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됐습니다. 공안의 불시 검문이 늘어났고 교회나 가정에 급습해서 탈북민을 체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체포되면 바로 북송되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정적이었습니다. 한 탈북민 단체 관계자가 언론의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에서 체포되면 바로 북송되고 북송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에요. 그래서 탈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 번째는 브로커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중국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 $1,000 정도였는데 지금은 $5,000에서 $10,000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북한 노동자 월급으로 따지면 100년에서 200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 탈북민과의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가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2018년에 탈북했는데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고 들었어요. 국경에서 잡히면 예전보다 처벌이 훨씬 세지고 중국에서도 숨어 지내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녀는 자신이 탈북했던 2018년과 지금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목숨을 걸면 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목숨을 걸어도 안 되는 일이 됐어요. 정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은 약 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신분 노출을 두려워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어 한국으로의 입국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시도 자체가 극도로 어렵고 시도한 이들조차 대부분 잡혔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한국행 욕구는 여전하지만 물리적 경로가 차단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 통제가 더욱 강화됐고 이는 단기간에 풀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정원 자료를 보면 북한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문화적 동경은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탈출은 거의 불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개인의 의지나 각오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차단된 상황. 꿈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 평양에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도 분명 한국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는 그 꿈마저도 사치가 되어버린 것인지 모릅니다. 걸을 길이 없고 건널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국경 저편에 갇혀 있습니다. 제3국에 있던 탈북민들이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과 통일부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탈북민의 증언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태국 난민촌에서 3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어요. 한국에 와서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하고 제3국 난민촌에서는 기본적인 치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탈북민들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 속도였습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이 한국에서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평균 3개월이 걸립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정착금을 지원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죠. 반면 태국이나 라오스의 난민촌에서는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탈북민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태국 난민촌에서는 언제 어디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몇 년을 기다려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국행이 결정되고 나서는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세 번째는 언어와 문화의 친숙함입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적응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아, 이게 우리가 원래 살던 방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탈북민이 한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됐지만 원래 우리가 가져야 했던 모습 같았어요. 네 번째는 한류의 영향입니다. 북한에서도 은밀하게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유통되고 있어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연가를 몰래 봤는데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꿈이 시작됐어요. 이런 증언들은 매우 흔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입니다. 한국에서는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으로 모든 게 결정됐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자란 제 경험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교육 기회와 사회적 이동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언어 장벽 없이 대학에 진학하고 전문 기술을 배우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죠. 통일부에서 발표한 2023년 탈북민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 생활 만족도가 79.3%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경제적 혜택이나 물질적 풍요보다도 자유 그 자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뜻이죠. 또한 경제적 자립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평균 월 소득이 2019년 207만 원에서 2023년 24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성공한 탈북민 사업가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꿀 수조차 없었던 일들이 한국에서는 가능해요. 사업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고 세금을 내면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습니다. 문화적 차이, 경제적 격차, 사회적 편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는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자유, 안정, 희망. 이 세 가지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 탈북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제3국에서도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정착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한국에서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평양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가장 깊이 느낀 것은 한국과 북한은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분단 이전까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조상을 둔 한민족이었죠. 창전거리를 걸으며 본 사람들의 얼굴에서 한국에서 보던 익숙한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웃는 방식, 걷는 모습, 대화하는 표정들이 전혀 낯설지 않았거든요. 평양의 한 식당에서 봤던 장면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가족이 할머니 생신을 축하하며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는데 서울의 어느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할머니께 안부를 묻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그 순간 저는 역시 같은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적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설날 같은 명절을 공통으로 지내고 김치, 된장찌개 같은 음식 문화도 유사합니다. 가족을 중시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적 가치관도 공유하고 있죠. 평양음악회에서 들었던 아리랑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선율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정서, 같은 감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악이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같은 뿌리에서 자란 두 그루의 나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양의 한 초등학교 앞을 지나며 들었던 구호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미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남조선 괴뢰도당을 몰아내자. 아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그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언어로, 같은 또렷한 발음으로 증오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담벼락에는 총을 든 군인 그림과 함께 반미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아침 남조선 해방을 위한 투쟁을 다짐하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DNA는 같아도 사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요. 70년의 분단이 만든 간극이 이토록 클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한국어로 서로를 적이라고 부르는 현실,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경계하는 상황. 하지만 그렇게 절망적으로만 보이던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산가족 상봉 장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70년의 세월과 서로 다른 체제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의 얼굴, 서로를 알아보는 그 눈빛, 그리고 터져나오는 눈물. 한 할머니가 북한에 있는 동생을 만나며 했던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얼굴은 늙었어도 목소리는 그대로구나. 사상은 바뀔 수 있고 시간은 흘러갈 수 있지만 핏줄로 이어진 정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적 구호는 바뀔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평양에서 보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쇼윈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 세계의 지갑이 보여준 계층 구조, 막혀버린 탈북의 길, 그럼에도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들, 그리고 결국 하나로 연결된 같은 뿌리까지. 이 모든 경험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간판은 복제돼도 하루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창전거리의 화려한 카페 간판은 세계 어느 곳의 것이든 흉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루, 월급 2배를 주고 사야 하는 커피 한 잔의 무게, 라면 하나를 사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복제될 수 없었습니다. 편리함은 기록될 수 있지만 자유는 기록될 수 없습니다. QR코드 하나로 모든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 뒤에는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감시가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뿌리는 결코 갈라질 수 없습니다. 70년의 분단, 서로 다른 체제, 막힌 국경에도 불구하고 같은 언어, 같은 문화, 같은 정서로 이어진 뿌리는 여전히 하나였습니다. 평양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고 그들의 꿈속에서도 같은 희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 나무가 다른 하늘을 보아도 뿌리는 같은 물을 마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판은 복제할 수 있어도 하루는 복제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남길 수 있어도 자유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늘을 보아도 우리의 뿌리는 같은 물을 마십니다.